돌아가죠. 우리 은하에게로. 그럼 우리 은하, 평범한 은하. 하지만은 옆에 조그만 은하들이 보기에는 멋진 은하. 네. 잘생긴 은하. 네. 그 조그만한 은하들은 지금 그 우리 은하 쪽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어요. 우와. 네, 많은 물질들이 끌려 들어오고 있고. 또 막 몇십억 년 지나면 먹히는 건가요? 네. 우리한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은하 자체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큰 은하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네. 원래 만들어진 거에서 다른 주변의 작은 것들을 다 흡수해서 점점 커지고. 네. 우리 은하도 예전에 그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 데에 구상승단이나 거기 별들은 대부분 원래 있던 애들이 아니고 아하. 주변에 있던 은하에서 끌려 들어온 애들.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안드로메다랑 부딪히면 50억 년쯤 후에 네. 아까 그 불쌍한 그 마젤란에 사는 애들 네. 걔네들 보기에는 하늘에 거대한 은하가 두 개가 또 있겠어요. 그럼 하나는 선신이고 하나는 악신이고 그만할까요 얘기? 아마 그때쯤에는 걔들은 이미 끌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미 없고. 네, 우리 은하 쪽 안으로. 예.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은하도 그럼 뭐 130억 년쯤 된 건가요? 예. 그 얼마 전에 그저께 뉴스에 마침 네. 가장 오래된 별이 예. 그 발견되었다고 메인 검색어로도 떠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136억 년 된 별이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잖아요. 네. 1억 년. 1억 년 후에 와. 예. 실제 그때쯤에 딱 최초의 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최초의 별이 만들어질 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요새는 그런 별들도 관측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별은 나이가 일단 136억 년이니까 질량은 굉장히 작은 거겠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별이 136억 광년 떨어지는 걸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가까이 그러니까 한 6천 광년 정도 떨어지는 별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군요. 네, 그 개념이 아니고 실제 나이가 실제 아직도 살아 있고 이 별은 네, 아마도 살아있고 6천 광년 떨어졌으니까 6천 광년이면 분명히 6천 있겠네요. 년 아직. 전에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6천 년 만에 죽을 만한 별은 아니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작은 별이 오래오래 살고 있는 걸 네네. 우리가 발견한 거군요. 네. 136억 년 전에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구성 성분을 보는 겁니다. 성분을. 네, 성분을 보면 무거운 원소들이 없어요. 그 별에는. 거의 수소와 헬륨으로만 만들어진 별인 거죠. 질량이 큰 별들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태양 같은 나 그런 데는 포함이 됐으니까. 네. 136년에는 1억 년이니까 철이 나올 시간이 없어요. 네, 전혀 다른 원소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야, 정말 순수한 네, 순수한 예, 수소와 헬륨으로만 수소와 헬륨으로만 된. 이루어진 그걸 보고 있는 나이를 이게 호주 국립대학 그 천문학자들이 네. 발표를 한 거였거든요. 이 스테판 켈러라는 교수하고 마이크 베셀이라는 네. 교수님인데 마이크 베셀 교수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아, 예. 네. 그 저희 직속 선배랑 같이 연구를 해서 네, 그분은 뭐 베셀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네, 베셀 할아버지라고 부르신 네, 그런 중요한 발견도 하셨군요. 네, 나이 드셔가지고. 네, 네. 사진 보고 반가웠습니다. 예. 저도 이거 뉴스를 봤는데 도민준의 고향 뭐 어쩌고 하는 네. 도민준이라는 사람이 제 텔레비를 안 보는데요. 별그대 주인공인 거죠. 네. 그 기사에 이제 소개하는 기사 예의 그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 예, 도민준의 고향인가라는 왜? 보고 빵 터졌는데 굳이 도민준이 오래된 늙은 별에 살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근데 요새는 별이나 뭐 외계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다 돈 매니저 얘기를 네. 돈 매니저예요? 저는 직업이?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어쨌든 천문학에 관심 갖고 뭐별 이런데 별이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멀게 생각하지 않고 네.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 굉장히 지금 유행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떻게 좀 섭외해서 이 자리에 뭐 유명한 사람들 나오죠. 전지현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지현 씨 딴 사람 필요 없고 전지현 씨 초대해서 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전지현 씨의 그 우주관 네. 남성상하게 결혼하셨죠. 저는 그 드라마에 약간의 이제 자문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이러면 다 신원 파악이 안 될 신상 파악이가 자문 누구라고 안 나오거든요. 네, 그 그러시군요. 네, 잠깐 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재미도 있으니까 예. 네, 보고 있는데 도민준이 이제 400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쳤잖아요. 네. 그 중에 아마 바로 전에인가 그 전에 직업이 천문학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천문학자로서 엄청난 발견들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는 그렇겠죠? 게 많았을 테니까. 네. 그럼 실제로는 자기의 지성을 숨기며 살아야겠네요. 그래야겠죠. 노벨상 받고 이러면 좀 그런 사람 없었고. 네. 보니까 뭐 하버드 유학도 갔다고 했던데.
아마 이 얘기 지금 하시면은 도대체 버튼님 뭐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보냐고. 뭐 대단한 일 한다 이것도 안 보냐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글 쓰고.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아, 그렇군요. 제가 좀 너무 몰라요 이런 거를.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SF 관련 강의를 간혹 하는데 앞으로 이 드라마로 SF 강의를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됐어요. 저도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려면 그죠? 보세요. 저는 제 컨텐츠가 있잖아요. 뭐였지? 외계 문명가. 외계 문명가 항상 있는데. 제가 제목을 가르쳐 드리는.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네. 아직 항상 제가 제목을 알려드리는. 예, 아무튼 그래서 136억 년 전에 1억 년 만에 빅뱅 후에 네, 1억 년 정도, 하여튼 1억 그 년. 정도. 네. 예, 1억 년 정도 만에 탄생한 별이 아직도 살아있다. 네.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회전을 하고 있는데 회전 속도가 아까 2억 4천만 년에 한 바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초속 뭐 220km 정도. 초속 220km. 네. 엄청난 속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이제 평소에 뭐 당연히 못 느끼니까 네.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냐 생각을 네. 해보면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공전하고 네. 그리고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를 돌고 있고 네. 또 은하계도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네네,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따지면은 참 다양한 방향으로 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막 정신없이 돌고 있는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전혀 못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게요. 이런 속도로 한 바퀴를 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똑같은 속도로 돌지 않지 않을까. 앞쪽이랑 맞아요. 바깥쪽이랑.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그 나선팔이라는 게 있는데 나선팔이 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에요. 나선팔이 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 나선팔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별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선팔의 정체는 뭐죠? 팔이요?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쫙쫙 뻗어 있는 모양들이 그게 그 은하 회전하고 같이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밀도파라고 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되고 있어요. 어느 지점이. 네. 어느 지점이 정체가 되고 있으면은 차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체 지역에 들어간 차들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어쨌든 빠져나가죠. 네. 그런데 그 정체 지역은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요. 덩어리 예, 진채로. 나선팔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별들은 그 사이를 거기 지나갈 때는 천천히 지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다른 별들이 와서 천천히 지나가고 좀 묘하네요. 빠져나가고. 예. 처음 알았어요, 전 이거. 예. 몰랐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그 모르는 나선팔도 별들이긴 한데 예, 별들로 되어 있어요. 정체 지역이다. 예, 상습 정체 예, 지역. 상습 정체 지역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럼 걔네들은 그러니까 나선팔이라는 덩어리 전체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네. 하나하나의 별들을 보면 결국은 그걸 통과해서 또 빨리 그렇죠. 지나가고. 예, 예. 하지만 그 지역은 계속 그렇게 예, 덩어리진 그래서, 거는 느리게 예, 움직여. 예, 느리게 움직여. 그러니까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20바퀴를 돌았잖아요. 예, 그 나선팔을 여러 번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뭐. 그 생명 이제 뭐 멸망이라든가 멸망이나 이런 뭐. 게 그런 거에 영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뭐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예. 지금 우리는 나선 팔에 있나요? 아니면 바깥? 지금 팔에 있어요. 팔에 있어요. 팔에 있어요? 네, 네. 왠지 뭐 조심할 건 없나요? 근데 이제 팔도 지금은 좀 약한 팔이 있는 거고, 약한 좀 팔이 또 있어요? 그 큰 팔도 있고 하니까. 그럼 그 나선팔이 밀도가 좀 높은 지역일 텐데 그렇죠. 정체돼 네, 있으니까 네, 네. 여기서 나오면은 별들이 좀 덜 보이려나요? 그럴 수 있죠. 은하수가 좀 네. 이게 적게 보인다거나 네, 네, 아, 그렇구나. 몇 천만 년 지나서. 네. 야, 이거 좀 몰랐어요. 저는 네. 항상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음, 저도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별들이 다 이제 좀 나선팔은 도대체 나선팔이 느리게 움직이는 게 무슨 소리냐. 네. 근데 별들이 빠르게 이거 별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별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추석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정체가 시작이 됐어요. 톨게이트에서부터. 정체 구간이 5km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차들이 쫙 뭉쳐있는 지역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부산으로 향해 가는데 정체되는 차 중에서 뭐 좀 빨리 가는 차도 있고 느리게 가는 차도 있겠지만 이 정체 지역이 처음에는 서울 톨게이트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차들이 많이 이게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좀 내려가서 수원 정도에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대전 정도가 많이 막히고 네. 그 다음에 대구 정도가 많이 막힌다. 이런 식으로 정체 지역에 이게 조금씩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의 차들은 이 정체 지역이 변하는 것보다 빨리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런 의미죠. 네네. 예, 이것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재밌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과소평가해서 제가 버릇이 돼 있어요. 왜 그런 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 밀도파 이론으로 설명은 되는데 그 밀도파가 왜 생겼는지는 밀도파. 네,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건지. 정보를 찾다고 해서 뭔가 재밌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그거는 그렇죠. 네, 진짜 재밌는 건 몰라요. 하긴 고속도로 정체가 왜 됐는지 잘 그 모르겠어요. 진짜 신기해. 잘 보면, 모르죠. 네.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사고 난 것처럼 막히다가 네. 갑자기 없어지고 네, 그러잖아요. 저도 항상 신기했어요. 네, 근데 이 정체 지역의 맨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천문학자들의 습관은 정체 지역 지날 때마다 그 밀도파를 생각한다고. 이제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밀도파. 네. 많은 은하에 이런 나선팔이 존재하는 걸 보면 네, 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어느 네. 정도는. 그렇죠. 네. 보편적으로 네. 이런 게 벌어지는 현상이다. 네. 무슨 법칙에 의해서든. 네. 그렇군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신문에서 고속도로 정체구역 생기는 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차선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가 차선을 뭐 변경을 했다거나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하나 취했을 때 그 뒷부분에 그 파급 미치는 거를 시뮬레이션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체를 갖다 일으키는 요인, 나비 효과라고 그야말로. 그렇지만 네. 가운데 구상성단 그 아까 이렇게 밀도 있게 돼 있는 네. 그 부분이 아주 균일하지 않다면 그러면은 그런 형태로 뭔가 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차가 생기고 중력차가 생기고 드디어 답을 찾으신 건가요? 논문을 쓰셔야죠. 논문을. 천문학계로 제가 좀 사연. 네. 과학자신 K 박사님은 에이 무슨 소리야 이런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랑 캐릭터가 겹치시는데요. 아이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좀 다르게 네. 돌고 네. 있다. 네. 근데 보통 이렇잖아요. 우리 레코드판 같은 거 돌리면은 이 한 바퀴를 가까운 데든 중심에서 먼 데든 한 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은 시간에 네. 사실 따지면은 먼 쪽이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그렇게 돌진 않아요. 그렇게 돌진 그러니까 않고요. 속도는 비슷해요. 속도가 비슷하다는 거는 안쪽이 빨리 한 바퀴를 돌고 네. 바깥쪽은 좀 더 느리게 한 바퀴를 돌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강체해진이라 그러는데 레코드판 같은 그렇죠. 경우는 강체해진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느려지진 않아요. 실제로 이제 원래 태양계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태양이 있고 주변에 이제 은하들이 그러니까 행성들이 돌 때는 네. 그 멀어지면은 속도 자체가 느려지거든요. 네. 네, 속도도 느려지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은하 같은 경우는 속도는 거의 일정하고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주기가 길어질 뿐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그냥 물질로는 설명이 안 되고 암흑 물질이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했어요. 그 태양계 같은 회전을 케플러가 이제 밝혔다고 해서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속도 자체가 바깥으로 가면서 느려지는 네. 그런 건데 은하는 강체 회전도 아니고 케플러 회전도 아니고 둘 다 아닌 그걸 처음 밝힌 과학자가 베라 루빈이라는 여성 지난번에 여성 천문학자. 그분이 네, 그분도 여성 천문학자고 아까 그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 얘기했죠. 네네. 네. 그것 밝힌 분도 안드레아 게즈라는 여성 천문학자. 그렇군요. 안드레아 게즈 그분은 그 테드 강연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테드 강연 찾아보시면 재밌게 당연히 생존하고 계신 생존하고 아주 젊어요. 우리 또래인가요, 막? 조금 많은 정도. 30대 초반? 네, 한 10년 전에. 예뻐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10년 전에도. 네, 아무튼 이렇게 돌고 있는 신비한 물질. 헤일로는 왜 생기는 겁니까, 근데? 헤일로가 암흑물질이 바깥으로 약간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처음에는 은하를 지배하다가 이유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역시 이것도 제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보통의 물질들은 은하 중심부로 많이 모이고 암흑물질들은 주로 이제 헤일로 쪽에 분포를 하게 됐고 헤일로에 있는 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끌려 들어온 애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모여서 은하 중심을 돌고 있는 게 돼. 그래서 헤일로 같이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헤일로에 이제 구상성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구상성단들도 대부분 다른 은하에서 끌려온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구상성단들이 끌려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또 이제 은하를 주위를 돌고 이제 뭐 끌려오면서 자체적인 뭐 작용도 하고 해서 부서져요 결국은. 네. 가만히 있질 않고 그 부서지는 흔적을
관측으로 찾은 게 제가 박사 논문으로 그러십니까? 와. 구상순환이 부서지는 흔적을 그거 막, 관측으로 찾고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계산하고 뭐 최초로 하신 거예요, 막? 아니죠. 진짜 하신 거 보면 사이언스에 나와요. 관측과 그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한 걸로는 최초로. 와. 보통 이제 천문학 한다고 하면 관측을 하거나 그때 박사학위 받을 10년도 더 전에 그때쯤에만 했더라도 지금은 조금 많이 다르지만 네, 관측을 한다 하면 이제 관측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고 네. 이론 천문학이라고 하면은 그 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다 컴퓨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론 천문학인데 저는 석사 과정 가시는 관측하시는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었고 네. 그분이 은퇴를 하셔서 네, 박사 과정은 또 이론하시는 분을 박사 과정 지도 교수님을 해서 두 개가 다 이제 들어있는 이렇게 결합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군요. 그 상대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좀 편하게 그러니까 소재가 되니까 남들이 안 하는 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학자 같으세요. 평소에 농담이나 하고 할 때는 막 가짜 같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부서진 구상승단들에서 나온 별들이 헤일로 별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헤일로에 있는 별들은 대부분 그 예전에 구상승단이었다가 부서져서 나온. 그렇군요. 그리고 원래 이제 별들이 만들어질 때 혼자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큰 승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도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별들하고 같이 만들어졌다가 떨어져 나와 있으면 지금 혼자 있는 건. 그럼 아마 나름 주변에 있는 별들과 같이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주변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지금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태양과 같이 만들어졌던 형제별을 찾았다. 뭐 이런 또 뭔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고.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구성 성분으로 역시. 성분으로. 네, 거의 뭐 태양과 똑같은 성분이고, 뭐 이제 뭐 나이도 거의 똑같고. 쌍둥이 태양을 찾았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좀 더 발달하면은 그런 이전의 역학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역학적인 운동 같은 걸 그런 방법도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46억 년 전에는 같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 흥미롭네요. 네, 그런 거 연구하면은 뭐 노벨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해볼까요?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 지금? 말 나온 김에 얘기지만 그 푸엔칼의 추측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이미 다 됐대요. 밝혀졌대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딴 거 하려고요. 그래서 양밀스 그거 뭐. 예.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런 것인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우리 은하 주변에 많은 작은 은하가 있다고. 예, 뭐 몇십 개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마젤란 은하. 그건 남반구에서만 남반구에서는 맨눈으로 보여요. 맨눈으로. 네. 그 마젤란 은하는 항상 앞에 대자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줄 알았어요. 대왕님 그런 거. 네. 자기들끼리 이제 큰 놈, 작은 놈. 그런 거군요. 네.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두 개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큰 놈, 작은 놈이지.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제 동생이요. 제 동생이 음대 다녀가지고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내 동생하고 내 동생 친구가 음대 다니는 다른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다른 분들이 음대 다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도 알고 보면 음대생이야. 어쨌든 동생이 예전에 동생 친구 똑같이 음대생인 동생 친구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떠들다가 그런데 언니 그거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했더니 항상 그때 올림픽 할 때인데요. 미국 앞에는 대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대미국전 이런 식으로. 대미국전, 대일본전. 근데 그때 계속 뭐 무슨 중요한 미국과 경기가 있었는지 대미국전 야구인지 뭔지 아는데 계속 이렇게 말한 건 좀 기분 나쁘더라. 친동생이? 아니 친동생 친구가. 동생 친구. 둘이 같이 억울해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 때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했다. 내 친구도 그랬어. 대조영, 소조영 뭐 이런 거. 물론 모든 음대생이 이렇진 않겠죠. 대마젤란 은하가 있고 그거보다 작은 소마젤란 은하가 있다. 마젤란 성운은 이거랑 다른 건가요? 옛날에는 성운인 줄 알았으니까. 네. 옛날에는 성운인 줄 알았으니까. 제 어릴 때까지만 해도 뭐 성운이라는 식으로도 막 부르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하도 예전 이름들이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아직도 안드로메다 은하도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그렇죠. 많이 막 아직도 혼재돼 쓰이고 있죠. 네, 그거는 굳이 그렇게 또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이 대마젤란 성운은 은하는 남반구에 가면은 은하수 보이듯이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네, 구름처럼 보여요. 와. 소마젤란 성운도
소마젤란 은하도 네네. 맨눈으로 네네. 이렇게 보이나요? 네. 그 우리는 뭐 북반구에서 보이는 건 없고요. 이런 거. 북반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보이죠. 아, 남반구에서는 안드로메다가 안 안 보이나요? 보이죠. 아, 네. 그렇구나. 아, 근데 안드로메다는 북반구에서도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거의 뭐 별 정도 그 크기로밖에. 굉장히 시골로 가서 노안이 오기 전에 열심히 보면 열심히 조금 보면. 크게 보이나요? 뭐 뿌옇게 보이죠 그냥. 그 위치도 이제 어디쯤인지 대충 알고 봐야지. 그렇겠죠. 예. 근데 성운이랑 은하는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은하 라인에 있는 것만 은하라고 부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에 모여서 된 건 은하고 아, 예, 성운은 말 그대로 구름이에요. 아, 예, 가스. 가스. 예, 별이 아니에요. 이 옛날에는 이제 구별이 안 됐으니까 다 그런가 보다 옛날에는 다 하다가 뿌옇게 보였으니까 네. 다 성운이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은하더라는. 이것도 사실 사람들 잘 몰라요. 네. 막 심지어 이름도 섞여 쓰이니까는 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은하는 별들이 모인 우리 은하수 같은 게 은하고 네. 성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간 가스들 네. 이렇게 정말 구름처럼 모여 있는 게 성운인데 습관적으로 막 섞여 쓰기도 한다 말을. 네. 그래서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란 건 사실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닌 거죠. 네. 네, 옛날에 불렀던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M 뭐 M3 뭐 M10 그쵸.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 게 네, 메시에라는 프랑스 천문학자가 음. 이제 넘버링을 한 거예요. 그런 성운처럼 보이는 그 메시에는 해성 찾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해성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아. 얘들은 해성 아니니까. 내가 봤는데. 얘들 보고 해성이라고 보고 하지 마라. 해성하고 이제 그래서 넘버링을 쭉 했는데 그게 뭐 여기저기 다 섞여 있죠. 실제 성운도 있고 은하도 있고 뭐 구상선도 있고 상계선도 있고 다. 네. 심지어 해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잖아. 평생의 업적이 헛거였어. M31이죠 안드로메다. 네, 그래도 안드로메다는 예, M31, 예. 뭐 오리온 대성은 M42 이런 식으로. 그러게. 네, 그거를 메시의 이제 목록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일관성 없는 목록이긴 한데 해성 아닌 것에. 네. 근데 여태까지도 그거를 네, 아직도 쓰고 있는 거. 네. 그럼 이제 이웃 은하들과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은하들은 우리에게 먹히고 있다. 네. 조금씩. 네. 그럼 대마젤란 아까 얘기 나왔지만 대마젤란 은하도 네. 몇십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의 일부로 그냥 이렇게 네. 포함이 네. 되겠네요. 그래서 뭐 구상선단들 중에서는 실제로 얘들이 구상선단이 아니고 다른 은하의 중심부 핵이었다라는 게 몇 개는 그렇게 밝혀졌어요, 실제로. 네. 몇 개는. 네. 뭐 남반구에 있는 뭐 오메가 센타우리 같은 그런 굉장히 큰 구상선이거든요. 그런 구상선은 실제로 구상선이 아니라 그 작은 은하의 핵이었어요. 보기엔 비슷하지만 예. 우리한테 먹혀가지고.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심부끼리 중력이 강할 테니까 중심부끼리 다가가서 이렇게 좀 가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되겠네. 네. 예. 그런 구상선들을 보면 나이가 달라요. 그 안에 있는 별들이. 아. 네, 나이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네. 네. 그럼 안드로메다랑 우리랑 부딪히면 네. 이게 거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은하로 탄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면은 하나의 타원 은하가 돼요. 타원 네, 은하가 여기가 된다. 합쳐져서 큰 타원 은하가 돼요. 그럼 우리 뭐 회전하고 이런 거는 다 없어지나요? 그렇죠. 아마도 아무래도. 우리 저거는 막대는 네, 우리 은하의 생각하는 상징인 뭐 다 그런 전체적인 구조가 모양 다 구조는 다 바뀌죠. 예 네. 팔도. 팔도 없어지고 네. 그 주변에 있는 은하를 끌어들이는 것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충돌하면서 주변에 있는 은하들은 거의 다 그때 흡수가 거의 될 거예요. 그럼 이 일대 완전히 깨끗해지는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곡소 은하군을 지배하는 거대 은하 하나가 탄생하는 타원 거군요. 은하가 하나 되는 거죠. 아, 와. 실제로 네. M81 뭐 그런 거대 타원 은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와. 추정이 되죠. 그러면 점차 우주의 모양도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거겠네요. 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은하들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체 국소적으로는 서로 막 뭉쳐서 뭉쳐지게 충돌하고 돼.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작은 은하들이 사라지면서 예. 한 150억 년쯤 후에는 우주에 큰 은하들이 듬성듬성 있는 네. 그런 구조로 조금씩 아마도 네, 아마도. 변하지 않을까. 재밌네요. 제국주의 뭐 이런 거 떠오르고 그러는데 근데 70억 년 후에 충돌을 하는데 충돌하는 기간이 또 수십억 년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진짜. 그러니까 뭐 시간 스케일이나 크기 스케일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예. 충돌을 시작할 때 문명이 하나 생겨나봤자 문명이 네. 다 없어질 때까지도 그냥 그대로일 거예요. 네, 아마 조금도 안 네, 변하고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게 말입니다. 안드로메다랑 충돌한 우리 은하에 대한 이름도 이미 만들어놨더라고요. 밀코메다래요. 밀키웨이 플러스 안드로메다라고. 70억 년 후에 있을 일인데. 와. 네, 안드로메다에서 야. 엄청 반대할 것 같아요. 이 이름 못 쓰겠다, 내가. 안드로메다가 형님인데.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더 큰데.
걔는 모를 테니까. 그치?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걔는 아마 그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일전, 이란전. 예, 연고전, 고연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적당히 크고 하지만은 특별한 건 아니고 이 주변에서는 좀 짱인데 수십 개의 작은 은하가 주변을 돌고 있는데 안드로메다보다 우리가 좀 작나요? 조금. 좀 작다. 중심엔 핵이 있다. 블랙홀이 있다. 네, 블랙홀이 있다. 안드로메다의 중심에도 블랙홀. 그쪽에도. 그 블랙홀 주변에 이제 그 블랙홀 주변은 중앙팽대부. 중앙팽대부. 헤일로는 훨씬 바깥쪽. 나선팔보다 더 바깥쪽. 그렇죠. 멀리 뻗어 있는. 구상성단이 그 주변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이런 디스크가 있고 헤일로는 저 바깥에 있고 암흑 물질들이 아마 그 바깥 헤일로 쪽에, 주변에 헤일로 있을 쪽에 것이다. 다 퍼져 있고. 하지만 보이진 않는다. 그런데 살고 있군요. 또 뭐 더 할 얘기 없을까요? 멋진 말이 밤하늘을 보면 항상 우리 은하를 보고 있는 거죠. 뭐 어디를 보죠?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넓은 우주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손톱의 때만큼도 못 보고 있는. 그럼 뭐 백조자리니 무슨 사냥자리니 이런 거 모든 건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고 그것도 태양 아주 가까이 있는 극히 일부만 보고 있는. 그러게 말이에요. 넓은 우주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망원경을 봐야 이제 넓은 우주를 보는 거고. 옛날에는 바다를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과 바다를 비슷한 크기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다도 저기 수평선 저까지 저걸 넘으면 뭐가 있을까? 하늘도 저 하늘 끝에 뭐가 있을까? 근데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은 바다야말로 정말 X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선을 우리가 이렇게 우주로 봤을 때 내 시선이 꽂히는 지점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물론 실제로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선 방향으로 아마도 그 시선 방향의 중심을 정확하게 무슨 천체가 막고 있을 가능성은 뭐 아주 멀리선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무한을 항상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한을 보고 있고 137억 년 전의 일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 배경국사의 빛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눈에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밤하늘 지금 가서 특별한 거 없이 하늘만 쳐다보면은 그것을 우리의 눈은 항상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가 보는 건 멋있네요. 오늘 전공 얘기시니까 또 보는 건 아주 극히 일부밖에 보질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실제로는 우주 전체를 우리 눈은 항상 담고 있는 거죠. 그냥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과학은 여러 가지로 재밌지만은 이 천문학 이런 쪽에 매력이라고 한다면 정말 거대한 세계, 거대한 세상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실제로 있는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좀 사람이 스케일이 커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살이 정말 크고 작은 갈등과 완전 교훈적인 얘기를 크고 작은 갈등과 번뇌와 시시비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광고 느낌이 나는데 한 번씩 밤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뭐 이런 근데 보면은 천문학자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천문학자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순수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천문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살다 보면 참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보통 그 어떤 특정한 직업이 있으면은 그 직업은 정상적인 아닌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중에 하나가 과학자일 거고. 그 중에서도 천문학자는 아주 특이하다고 봐야죠. 그러게요. 공학자는 어떤가요? 공학자들은 좀 속물적이고 좀 이런 자, 과학자보다야. 100만 년 가는 기계 뭐 이런 거 안 만들잖아요. 전혀 안 만든 거. 빨리 없어져야 또 팔아먹고. 역시. 자, 그러면은 우리 은하 얘기 이렇게 뭐 개괄적인 얘기지만은 일단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뭐 다른 각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 은하 얘기 요 정도에서 마치고 이제 우리 K2 박사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실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story you're about to see is true.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코너는 K2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가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했었죠. 네. 예. 그걸 하고 콜롬비아호도 나중에 해야 된다 얘기를 했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나갔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케이트 박사님이 오랜만에 오시는 바람에. 예. 그러게요. 예. 그동안 바쁘셨죠. 예, 예? 저희를 예. 무시하시고. 챌린저는 80년대에 있었는데 사고가 이거는 2003년 2월 1일 돌아오다가 예. 챌린저는 가다가 이거는 다 끝나고 예. 돌아오다 터진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챌린저 얘기할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열차 폐체 바로 예. 이 케이트 박사님의 그 책임하에 있는 열차 폐체에 문제가 생겨서 예. 귀한 목숨들이 제가 2003년에도 일본에 갔었어요. 예, 요때요. 한 2개월 정도? 뭐 겨울방학 때 해가지고 교수님 쫄라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따 온 적이 있는데 그 동경에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TV 틀어놨는데 TV에서 막 스런스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가 하늘에서 이렇게 쭉 뭐 내려오는 게 나더니 이렇게 막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네. 저게 뭐야 하다가 그때는 이러도 잘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저 뭐야 근데 나중에 영어로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콜롬비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사건 접했었는데 그랬었고 그랬죠. 뭐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굉장한 비극이기도 했는데 예. 이게 몇 명이 타고 있었던가요? 한 뭐 7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7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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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제 막 가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뭐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고 그런 거 같고 또 아마 인도 사람이 또 인도도 예. 있었던 것 같고. 인도 분은 젊었어요. 61년생인데 그때 이게 2003년이니까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고. 한참 뭐 할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열심히 활동할 나이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 그러니까 챌린저 폭발 같은 경우는 그때 나왔던 게 고온 가스를 기밀성 있게 이렇게 닫아주는 고무링 파손으로 인해서 화염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고체 부스터에서 나온 화염이 외부 액체 연료 탱크를 때리면서 고온가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폭발이 됐다고 나오는데 네. 이거는 거꾸로 발사할 당시에 액체 연료 탱크에 있던 열차 폐체 한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서 네. 챌린저 본체 왼쪽 콜롬비아. 예, 죄송합니다. 콜롬비아의 왼쪽 날개 하단부를 때렸다고 해요. 열차 폐지가 떨어져 나오면서 예. 날개를 때렸다고요? 예, 근데 날개에도 실은 열차 폐체는 붙어 있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었었어가지고 네. 큰일 아니겠지 하고서는 이제 우주에서 미션은 다 활동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여기서 이제 제 전공이 나오는 게 네. 열차 폐체가 실은 열 전달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제 전공이 실은 그러니까 열 전달 분야예요. 예. 그 중에 대류 열 전달해서 이제 컨벡티브 히트 트랜스퍼 쪽인데. 아, 영어가. 예. 전공이라고 다들. 영어가 막 나와요. 예. 근데 이게 냉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의아해 하실 부분이 과연 이제 비행기가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공기가 되게 빨리 흐르는 속에 비행기가 놓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온도가 뭐 얼마나 올라간다고 그러냐. 오히려 뭐 달리는 버스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손 내밀면 시원하기만 하지. 뭐.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왜 뜨거워지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은 온도라는 거는 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유체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약간 평균화시킨 게 이렇게 온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정적인 개념에서는 분자의 진동으로 보면 될 텐데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공기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보자면 이제 스페이스 셔틀이 대기로 진입을 할 때 셔틀 입장에서는 공기가 거꾸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거고 그렇겠죠. 그 속도가 거의 뭐 초속 예를 들어서 8km 뭐 이 정도가 된다면은 초속 뭐 8,000m잖아요. 동적 온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하는 에너지는 정적 온도라고 부르고요. 네. 분자가 한쪽 방향으로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때 그거는 동적 온도라고 부르는데 그 동적 온도는 여기서 뭐 수식을 얘기하자면 거의 비열분의 속도의 제곱 뭐 나누기 2 네. 정도가 되는데 8,000m/s이니까 8,000의 제곱에다가 8,000의 제곱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네요. 큰 수가 나오고 거기 그다음에 공기 비열이 정합 비열이 한 1,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치고요. 네, 그리고 나누면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조금 계산을 때려봤더니 거의 한 3만 도 나오더라고요. 3만 도. 네. 3만 켈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도만 돼도 사람이 뒤어가지고 어쩔 줄 그렇죠. 모르는데 3만 도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실은 그 산만도라는 게 그 움직이고 있는 기체가 다 정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스페이스 셔틀의 뭐 머리 부분에 다 부딪혀서 정지했을 때는 3만도까지 올라가지만 이제 이 경우는 날개 아랫부분을 스쳐간 거잖아요, 공기가. 네. 그러니까 실은 3만도까지는 다 안 올라갔겠지만 3만도로 올라가면 그걸 견딜 수 있는 물질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걸 견디라고 해놓은 게 이제 열차 폐체예요. 열차 폐체로. 예. 왜냐하면 뭐 실은 3만도까지 올라가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머리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머리를 때리면서 그 동쪽 온도가 다 진짜 온도로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3만도까지 가열이 되죠. 와. 그러니까 그걸 버티기 위해서 실은 냉각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비열이 되게 큰 고체를 겉에 붙여가지고 비열이 뭐예요? 그 물질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빨리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클수록 실은 그걸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되게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네. 거꾸로 설명하자면은 되게 많은 열이 들어가도 온도가 많이 안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구리라든가 네. 뭐 이렇게 되게 비열이 큰 고체를 갖다가 쓰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전도가 느려지니까 네. 물질의 전도가 느려지니까 열 냉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은 이거 같은 경우 그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이 실은 필름 쿨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고온의 가스가 고체를 때리지 못하게 네. 고체 표면에다가 구멍을 송송송송 뚫어줘 가지고요. 네. 안에서 오히려 되게 낮은 온도의 가스를 불어내줘요. 그래서 필름을 만들어요. 이렇게 필름을 만들면은 뜨거운 가스가 바로 고체를 못 때리고 이 차가운 가스랑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또 방법이 있는데 실은 이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아예 희생층을 두는 거예요. 기화돼 버리게. 없어져 버리게. 고체에서 네. 그러니까 아예 기화가 돼서 승화가 돼 가지고 가스가 되면은 물질이라는 게 잠열이 있잖아요. 그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열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될 때도 실은 잠열을 엄청나게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희생층을 겉에다가 잘 두면은 얘네들이 깎여 나가면서 열을 다 잡고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면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또 다른 필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열차 폐체를 만들어서 겉에다가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해서 막 발라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은 거의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스페이스 셔틀 만들 때도 보면 타일 하나하나를 그런 소재들을 골라가지고 본드 발라서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해놓는데 근데 그게 한쪽 날개에 일부가 크랙이 생긴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3만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보다 좀 낮은 기체가 그 틈으로 이제 새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요게 약간만 균열이 생겨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그럼 붙이는 걸 엄청 잘 붙여야겠네요. 본드도 굉장히 좋은 거 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본드를 뭘 쓰냐, 실은 이거 실험할 때 논문 같은 걸 읽어보면 공학자들은 실은 그런 거에도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 좋은 희생층도 만들었고 뭐 했는데 본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도에서 녹는 본드가 그러면 다 필요 없잖아요. 차폐체가 통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성능을 갖다 검사를 해야 되고 실험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파손이 돼가지고 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뭐 몇 차례 있었던 일이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돌아올 때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임했던 건데 그 틈 사이로 그 고온가스가 엄청나게 높은 고온가스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실은 뭐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들은 실은 거의 금속이나 알루미늄 재질이거든요. 그럼 네. 몇 천도 수준에서 다 녹아버리고. 녹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요걸 공부하면서 콜롬비아 참사 뭐 얘기 나올 때 보면 그 후배들한테 가끔 해줬던 얘기가 고통 없이 갔을 거다. 사람 죽으면 이렇게 그 화장시켜주는 온도보다도 훨씬 더 예, 뭐 공포를 느낄 틈도 없이 그냥 아탄하게 그냥 뭔가 이상하다 싶다가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돌아가셨을 않았을까. 것 같네요.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수행하기 전에 발사를 하면서 그게 카메라에 당겼는데 떨어져 근데 나가니. 근데 이거 하면서 나왔던 게 그래서 뭐 비정상에 대해서 그게 사실 유단을 챌린저호에서 먼저 나온 얘기인데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그게 대통령께서 잘못 쓰고 계시는 표현이죠. 비정상인 건데 그걸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어떤 부분인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렇게 보이네요. 되게 여러 차례 발생했던 거고 네. 아마 그 사람들은 열차 폐체가 되게 안전율이라는 걸 공학자들은 만들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진입해서 충분히 뭐 한 5cm 정도의 두께로 쫙 붙여 놓으면은
충분히 안전한 두께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뭐 2배든 3배든 치는 거예요. 뭐 15cm로 하든지. 네. 그러니까 그걸 때려도 뭐 있겠어 생각하고선 돌아왔는데 실은 다 거덜난 거죠. 왜 하필이면 요때 그렇게 사고가 터진 걸까요? 그 전에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깨지는 정도가 달랐었겠죠. 근데 그거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을 거고 네. 충분히 뭐 그런 파손에 대해서 준비했다라고 믿었을 텐데 그리고 실은 그런 거를 다 테스트 해보려면은 우주 유형을 해가지고 우주에 나갔을 때 그래비티 영화에서 봤듯이 나가서 그 파손 정도를 살펴보고 뭐 문제가 있었으면 해결책을 좀 제시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신경 안 쓰고 내려온 거 아닐까. 이때 콜롬비아호는 상당히 오래 써서 맨 처음 발사한 거니까 콜롬비아호죠. 오래된 오래 써서 낡은 우주 목선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실은 열차 폐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희생층을 달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미션을 끝내고 오면 다시 바꿔요. 네. 떼고 다시 붙이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사고가 날 거를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해줬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밑에서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들어오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 문제를 알았다면은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들어오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믿기지가 않는 게 뭐 7명 살리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발견을 사전에 심각성을 깨달았었다면은 만약에 여분의 뭐 열차 폐차 타일이 없었다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뭐 도로 보내서더라도 그걸 수리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7명 희생하자고 뭐 그렇게 사람도 사람이고 셔틀도 올라가 있는데 차라리 하나 더 띄워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아폴로 13호 뭐 사건 났을 때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요. 그러니까 3명 살리려고 그랬는데 7명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우주인까지 그렇죠. 나가 있는 마당에. 그럼 결국은 너무 쉽게 그냥 생각을 한 거군요. 괜찮겠지 하고.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그런 데 대한 뭐 책임을 지나요? 이 열차 폐차 쪽 분들이. 근데 서로 책임을 피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이게 열차 폐차 그러네요. 그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열차 폐차가 열차 폐차를 때린 거니까. 양쪽 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연료 탱크 쪽 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쪽에 나로 발사 때 나로 인공위성 개발을 하신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과학기술위성 1호인가 뭐 2호였던 것 같아요. 근데 1호랑 차이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튼튼하게 만들었었냐 했더니 과학기술위성 1호는 아마 영국인가 어디 로켓에 실려가지고 발사가 됐는데 2호는 우리나라 로켓이고 처음 쏘는 건데 만에 하나 이제 뭐 진동이 엄청나게 심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얘기는. 그 안에서 딱 쏴서 올라갔는데 인공위성이 작동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책임으로 볼 거냐 이거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인공위성 못해서 그런 거냐, 로켓을 진동이 많게 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비슷하게 파트별로 이렇게 서로 사건이 터지면 싸우지 않을까. 이런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차 폐차계에서는 굉장히 막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막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이쪽 파트도 재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실은 이게 카본 계열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취성이 강하거든요. 취성은 뭔가요? 그러니까 깨지는. 비열도 되게 높고 희생이 되면서 가스 발생도 많이 돼서 필름도 많이 생기고 그 대신에 깨지는 성질이 높으니까 좀 진동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할 수 있죠. 지금은 뭘 사용하나요? 지금도 근데 크게 그 타일 계통으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이 별로 없군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되게 하이테크하지만 실은 안에 들어가는 거는 또 되게 고전적인 방식을 계속 쓰거든요. 조금 천천히 들어오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예전에 지구 대기에 재진입하는 방법을 한때는 되게 빠르게 돌아오는 방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열이 되게 높은 그 물체를 코팅을 해놓고 전도가 일어나서 안에까지 열이 확산되기 전에 재빨리 돌아서 착지. 가열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자. 공격 가열 시간을. 그렇게 해서 되게 일부러 뾰족하게 만들고 되게 빠른 속도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그만큼 또 온도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렇죠. 그 지점에서는. 그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는 시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은 대부분 배면을 되게 넓적하게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든지 뭐 해서 그 시간을 되게 길게 잡고 그 다음에 타일을 막 붙이고 최대한 천천히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형태로 예.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럼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배 쪽으로 예. 막 일어나가지고 예. 마찰을 많이 받으면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속은 되니까. 감속은 되니까. 예, 우주에서 그 돌던 엄청난 스피드보다는 네. 되게 줄어들 거고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차폐체들이 다 막아주고 그러니까 배면 쪽이 다른 색깔에 아마 거기 두께도 훨씬 두꺼운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재료도 아마 저쪽에 하얀 색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보다는 훨씬 우리 저 SF 영화를 보면은 SF 영화에서의 우주선들이 이 행성에 착륙하는 방식은 그냥 들어오거든요. 물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행기 오듯이 슉 들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해서 슉 내려요. 예.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는 대기가 없는 행성. 네, 근데 이 영화들은 다 대기가 있으니까 그쵸. 막 나무가 막 울거지는 데 내리거든요. 보통 그런 데서 쓰는 엔진들은 보면 색깔부터가 이제 되게 막 이상한 광자 무슨 엔진 막 이런 맞아. 색깔부터 푸르스름하면서 뭐가 이렇게 네. 예.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왜 착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해가지고 예. 땅에까지 내릴 때까지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와야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정말 비행기처럼 천천히 와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아무 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내릴 수는 없는 것인지 왜 그렇게 위험하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지고 그 바탕에 있는 과학적인 그런 상황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오히려 K 박사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속도를 줄이려면은 뭐 추진력을 반대로 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역추진을. 방법이 역추진을 네. 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보네요. 연료 문제. 그러네요. 지금 연료 문제가 되게 클 것 같다는 예. 생각도 예. 드는 게 그 연료를 계속 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네. 돌아올 때 써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 단순히 탄도 비행을 이렇게 하는 형태 로켓이랄까, 뭐 반 비행체 반 로켓이 개발돼서 민간에서 옛날에 발사된 적이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실은 열차폐 문제가 이 정도로 두껍게 하진 않았던 걸로 네. 봐서는 공전을 하는, 그러니까 지구주위를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 속도가 속도 상당히 자체가 큰 것 이미.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정지돼서 자연스럽게 자연학할 정도로 만들려면은 연료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걸 정지시켜야 되니까. 정지시키기 위한 네. 만큼의 그 엄청난 또 추진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뭐 초속 8km 이상, 8.2km 이상으로 예. 가속해가지고 뛰어나갔는데 엔진 연료는 다 썼고 뭐 그렇죠. 액체 연료통 바다에 다 던졌고 네. 고체 부스터 옆으로 다 던졌는데 예. 여기 안에는 그 정도 연료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그냥 몸을 다 불태우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속도 줄이는 얘기가 아까 나와서 그러는데 그게 그런 방식은 안 돼.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다가 이 궤도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은 안 돼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뭐 그러면 공기 중에서 너무 오랫동안 네. 또 상당히 오래 있어야 될 것 마찰력이 같은데. 커질 거고 그러니까 속도는 또 어느 정도 계속 궤도를 계속 예. 낮추면은 속도는 점점 빨라지니까 그 열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문제가 예. 생길 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고요. 예. 궤도 운동 일단 궤도 운동 속도 자체가 워낙 빨라요. 아까 그 그래비티 같은 거에서도 또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이제 궤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 나보다 좀 앞에 갖고 있는 애를 따라잡으려면 내가 엔진을 뒤로 쏘면은 못 따라잡아요. 뒤로 저기 뭐를 쫙 발사하잖아요, 로켓을.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내 방향으로 속도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내 궤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느리게 움직여져요. 그렇죠. 내가 수성이 됐다가 엔진을 확 쏘면 이게 수성이 지구가 되고 금성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맞아. 점점 느리게 가요, 이 궤도 운동은. 역추진을 해주면 빨리 움직이면서 속도가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로 가는 방법도 지금 그런 방식, 역추진을 해주고 궤도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 말은 뭐냐면 점점점 더 자유낙하를 더 빨리 하라는 거니까 완전하게 에너지를 확 쏴가지고 내가 속도를 딱 제로로 떨어지면 그 상태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자리로. 그러면 뭐 자유낙하로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궤도 운동이란 게 갖고 있는 그 기묘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네. 그 착륙 메커니즘을 한번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지구에서 비행기를 움직일 때 이 궤도 운동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쏘가면서 에너지를 줘가면서 이렇게 더 빨리 가려면 더 엔진을 쏴야 되지만 궤도 운동할 때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이 파편을 다 회수를 했는데 다는 못했지만은 참 미국도 대단한 게요. 이게 2003년 뭐 2월 1일인가 있었던 일인데 5월 6일까지 파편을 회수를 해요. 케네디 우주센터로 다 옮기는데 귀환시에 콜롬비아호 중량의 38%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바다에 떨어지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38,460kg을 건져냅니다.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고
이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돈과 시간과 노력과. 근데 미국 애들이 이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화성 탐사선 갈 때 그 스피릿 로버 여기에 이제 콜롬비아 충호패를 붙여가지고 이제 화성에 이제 콜롬비아 충호패가 가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우주 왕복선이 결국은 퇴역의 길로 아마 가게 된 게 아닌가. 챌린저 때야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만 노후화가 됐고 뭐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사고도 생기고 하니까는 계속 이제 그동안 문제가 제기가 되다가 이걸 계기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뭐 이런 게 개발됐어요. 캡슐형 우주선 오리온. 그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일 거예요. 아마. 예, 그 새로운 형태 이제 이렇게 우주 왕복선은 지금도 계속 하고 그거 있죠. 완전 나중에 아니요. 퇴역했어요 완전히. 그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는 퇴역했고 민간 회사 쪽에 오히려 수송하는 프로젝트를 넘겨준 걸로 알고 넘겨준 걸로. 나사에서. 예. 그럼 지금 올라가는 지금도 건 갔다 갔다 하는 뭐- ISS 왔다 갔다. 그러니까 러시아 로켓 타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송 임무는 말씀드렸듯이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완전히 끝난 걸로 네, 우주왕복선 네, 네. 자체가 작년 예, 얼마 안 됐어요. 두 대가 스미소니언에 기증돼서 거기 전시되기 시작했고. 빅뱅을 보면 하워드가 우주 갔다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미국 거를 안 타고 소유주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왜 맞아. 미국 거를 안 타고 소유주를 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그런 점점 거를 그거를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 우리 어릴 때 왜 그 아폴로 이런 것만 하다가 처음으로 콜롬비아가 갔었죠. 이 오늘 이 터진 얘기를 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맨 처음 생겼는데 걔는 우주로 안 나가고 그 747 등에 타가지고 왜 그 옛날에 모형도 나왔어요. 프라모델. 예. 그래가지고 시험하고 어쩌고 하다가 그 엔터프라이즈는 이름 붙은 게 첫 번째 우주왕복선에 반드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스타트랙 팬들의 예, 그 탄원에 의해서 붙은 거거든요. 근데 좀 이따 할 거 그래서 우주로 안 갔다고요 얘는. 가는 애를 붙였어야지. 성급한 사람들이 있더니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참을 못 본 거지. 그 다음에 실제로 맨 처음 갔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콜롬비아호였고. 예. 또 재밌는 게 그 러시아 쪽에 그 이런 우주왕복선 프로젝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부란이란 이름으로 불안이요? 그 러시아에서도 우주왕복선을 개발을 했어요. 아, 몰랐어요. 재사용하는. 네. 근데 세 대인가 개발을 했는데 재밌는 건 그때 아마 아폴로 프로젝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걔네들은 자꾸 무인을 좋아해요. 아, 예, 예. 그래서 무인 우주왕복선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화물을 운송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고 뭐 한 대는 호주인가 어디다가 이제 줘버리고 한 대는 고리키 파크 그 모스크바 예. 남쪽에다 전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생긴 모양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네. 예. 그 소련 분들도 좀 잘 이렇게 베끼기도 하시는 것 같은 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저 콩코드 있잖아요. 그 소련에서 콩코드랑 거의 똑같은 기체를 만들었었거든요. 사실 콩코드보다 먼저 얘가 떴어요. 떠도는 말에 따르면은 그 콩코드 설계도를 소련 분들이 입수를 하셔가지고 좀 아예 먼저 만들어서 내놨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취약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모르죠 사람들이. 뭐 그런 비슷한 경우일 것 같기도 하고 당시에 뭐 산업 스파 이런 것도 얼마나 또 그랬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릴 때 로망이었던 저는 근데 우주왕복선 이 스페이스 셔틀에 대해서 잘못된 로망을 어릴 때 가졌었죠. 왜냐하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폴로가 달에 갔으니까 그 다음 우주왕복선은 더 먼 곳에 갔다가 왕복하려니 화성을 왕복하던가 뭐 이런 뭘 기대를 당연히 그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얘는 인공위성처럼 그냥 궤도만 왔다 갔다 수백 번 하고 뭘 했는지 우린 솔직히 과학 실험 우린 뭐 알아요 애들이. 그런 거 말고 화성이나 금성이나 아니면 달을 정말 이제 생긴 것도 비행기가 생겼으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을 싣고 왕복하는 뭐 이런 거를 상상을 하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식으로 수십 년간 전개됐고 이미 끝나버린 프로젝트가 돼버렸네요. 세월이 또 그렇게 지나서. 참 무섭습니다. 세월 지나는 게 또 이렇지. 오늘 뭔가 기대. 그러니까 우주로 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게 진짜로. 말이에요. 예. 70년대에는 2000년 오면은 다 갈 줄 알았지만 네. 근데 아폴로가 갈 때 정말 무리해서 정말 많은 돈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막 억지로 보낸 것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달에 간다고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 인류 전체로 보면은 인간이 갈 다음 천체는 화성이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데를 갈 뭐 데가 없으니까. 계획은 여기저기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또 가선 무인 탐사선들이 보던 것과 또 다른 뭔가를 보게 될지 뭐 그런 거는 또 언제 시작될지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 큰 건 그 네덜란드에서 하는 네. 마스원. 그게 그렇죠. 네, 그렇죠.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돌아오는 네, 프로젝트. 안 돌아오는 거. 돌아오기는 아직 너무 힘드니까. 돌아오다가 또 뭐 유럽 자폐체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을 수도 있고. 거기는 착륙할 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대기도 좀 옅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럼 케이토 박사님은 이제 네. 이 열차 폐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에 예. 이 로켓 프로젝트에 좀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나요? 글쎄요. 연구 부분에서라도 제가 연구했던 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쪽 분야가 저희가 뭐 로켓을 발사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걸 개발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관련돼서 뭐 서적이나 읽었던 것들이 되게 러시아 쪽에 되게 많았었고 네. 그리고 그쪽에 이렇게 뭐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논문 써놓고 뭐 했던 것들이 그럴 때 이렇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차폐 기술이라는 건 우주 왕복선, 그러니까 돌아오는 우주 왕복선이 아니고 다른 일상에서는 쓸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실은 열차폐 기술이라는 게 딱 그 타일에 대한 것만 딱 연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같이 생긴 형체가 그렇게 거의 뭐 초음 속도 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올 때 머리 부분은 얼마나 가열이 많이 되고 날개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가열이 되고 하는 열적인 분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타일에 뭐 무조건 두꺼운 걸 잔뜩 해놓으면 좋겠지만 무게의 네.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열적 환경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이걸 뭐 배치를 하고 부착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실은 저는 했던 연구가 열차 폐체 소재를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열적 환경을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고속의 유체에 그게 놓였을 때 얼마나 열 전달이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나를 연구한 건데 실은 그런 분야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쓰이죠. 예를 들어서 뭐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철을 할 때, 그러니까 철을 생산을 할 때 그 열적 분포를 갖다가 되게 그 철강 재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적 분포가 되게 균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게 대류열 전달이라는 게 그 물질 전달하고도 또 서로 상사가 돼요. 서로 되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물질이 되게 전달이 잘 되는 곳은 열도 전달이 잘 돼요. 왜냐면은 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뭐 분자 수준이 아니라 조금 눈에 보이는 정도의 조그만 파티클이라고 본다면은 그거에 확산이 잘 되는 공간도 열도 확산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까지 다 적용이 돼서 오히려 확산을 빨리 시키고 싶은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도 똑같은 기술이 쓰이는 거고요. 그렇군요. 열과 관련돼서 좀 다양한 각도의 그런 응용 분야가 있군요. 확실히 제가 느낀 게 그 공학적인 마인드와 과학자 쪽 마인드는 상당히 이제 사고하는 방식이나 그런 게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떤 점에서 또 그런 걸 느끼셨나요?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과학자들은 별로 고민 안 하는. 잘 하면 되지 뭐. 네, 뭐 그렇죠. 무슨 예전에 되겠지만 뭐 그 원리가 다 있는데. 뻔한 거 가지고. 네, 원리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이 신경이 써야 되고. 그러게요. 그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쓸모없는 부분에서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그 공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할 때 경험적인 부분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러시아 쪽 사정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특히 러시아는 또 이론적인 어떤 식을 도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경험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서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그 아까 열차 폐체에 관련된 부분도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열차 폐체가 깊이 방향으로 어떻게 뭐 온도가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식이 있다길래 열심히 이제 유도가 됐겠지 하고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따라갔는데 한 뒷부분 되니까 갑자기 경험 상수라는 게 막 들어가 있는 뭐 A, B, C 막 이게 들어가 있는데 곱해져 있고 막 더해져 있고 한데 이거 뭐지 그러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경험 상수인 거예요. 경험 상수란 말이 있어요? 있어요. 그 임페리컬 뭐 컨스탄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웃긴 거는 이게 뭐야 그러고 막 무신해 나는데 적용하면 다 맞아요. 이 사람 얘네들은 다 해봤거든요, 진짜로. 이게 수학을 넘어서는 경험학의 세계군요. 그러니까 하다 모르겠으니까 3만도에 진짜로 노출시켜서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스페이스 셔틀은 퇴역을 했지만 소유주는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어릴 때 수학 시험 칠 때 각도를 뭐 계산하라고 그러는데 수학은 모르겠으니까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대충 45도가 90도가 이건 반임 45도고 지금 뭐 31.3도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건 아니겠지만 아니 뭐 약간 떠오르는 일정 부분 가까워지는. 네, 근데 과학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 꽤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우리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경험이 많이 중요하고 네.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또 이제 아까 봤듯이 뭐 여러 번 해본 걸 하는 게 과학 쪽에서 하는 게 그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게 예,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게 사실 정확한 수식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봐가지고 경험적인 걸 구해내는 그런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죠. 학부 때 그 교수님한테 어떤 아는 교수님한테 썸룰이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썸룰이 뭘까 그랬더니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 그럼 한 0.5 넣어봐. 뭐 이런 게 대충 썸룰로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무슨 법칙 같은데 실은 그냥 한번 넣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이래요, 그죠? 제 어릴 때는 수학을 엄청 못했으니까 오히려 수학을 못하면서 이제 환상이 생기죠. 아, 세상은 이 수학을 통해서 해석되고 구현 가능하고 과학도 공학도 결국은 이 수학이 지배한다. 물론 그렇겠지만 어떤 영역에서 저런 그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지점이 또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다 설명되진 않으니까 현실적인 게 수학이나 이제 특히 이제 이상적인 실험은 실제로는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전에 말했던 그 진공 상태에 있는 구형의 암소처럼 그런 환경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게 많이 다른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거를 또 현실에서 구현을 하려면 공학적인 마인드나 그런 것도 또 필요할 것이고 공학자들이 해보고 아무리 수학으로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 대 공학자 2탄으로 마무리되면서 결국 두 분의 관계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가 가지고 끝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주 이쪽 우주 탐사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만큼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결과를 내야 되는 분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많은 책임과 부담 하에서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게 우주 탐사,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위험도 겪고 위험 부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잠깐 뭐 멈추기도 하고 그러다 또 다시 시작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나가는 고구에 대해서 공학자인 K2 박사님께서는 또 열차 폐체라는 전공 분야를 통해서 뭐 이바지하실 수 있으면은 좋은 거고 과학자인 K 박사님은 직접 우주에 나가시기에는 뭐 건강이나 체력이나 모든 면에서 저나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냥 뭐. 네, 과학 관심이 많았는데 우주선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좀 먼 우주에 좀 관심이 있었지.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우주선 얘기하면은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우주에 우리가 나가는 것과 또 별개로 발견되는 것, 탐색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되겠죠. 뭐.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이걸 이제 이렇게 풀어내면서 먹고 살고. 아이고 뭐 꽤나 길게 했습니다. 오늘도 네. 대충 정리를 해야겠죠 이제. 이번 시간 우리 은하 얘기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호 뭐 참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다들 목숨 걸고 가는 일이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사고가 그렇게 이분들의 또 희생으로 다들 또 한 걸음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비정상의 정상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착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뭐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도 K 박사님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은 안드로메다도 가보고 아니 뭐 은하철도 구고 가는데 뭐 기차도 가는데 뭐. 저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100만 원 난제 얘기했었는데 사실 SNS 같은 데로 조금 의견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의견이 없으셔서 저희는 여러분만 믿고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일단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걸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응모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00만 원을 이분들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성사시키는 분에게 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심들이 없는 거야. 문제 채택도 상금을 그려야겠네요. 문제 채택을 하면 과학 도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침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과학과 사람들이 엄선한 협찬 들어온 서적 중에 아직 나가지 않은 과학 도서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로 이제 말씀드린 그런 양서들 위주로
네, 그럼 이 정도에서 이번 회 마치고요. 다음 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 한번 준비를, 뭐 아직 좀 계획은 없죠, 우리? 네. 저희가 항상 특징이 계획이 없고, 예. 준비가 없고. 뭐 팬과의 소통도 별로 없고, 산모 방송. 이게 옛날 딴지일보 스타일인데요. 딴지일보도 요즘 좀 변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네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